이건 두 번째 시간은 책 15페이지 승용차 각부 명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요. 한 화면에 다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앞쪽부터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맨 앞쪽에 있는 게 라디에이터죠. 그러니까 저희 차량들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가나요? 우선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라디에이터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죠? 냉각수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죠. 구멍 성성성성 뚫려 있는 거.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 바로 뒤쪽에 라디에이터가 있고요. 라디에이터 뒤쪽에 냉각팬이 들어갑니다. 이게 냉각팬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좀 그리면은 어차피 냉각수가 이 안에 자동차 엔진 쪽에 냉각수가 이렇게 순환을 할 거고요. 이 순환된 것 중에서 뜨거운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쪽으로 넘어가서 외부에 있는 공기하고 접촉하고 열을 식혀주고, 요게 그냥 단순히 그 자연 공냉식이라고 하면은 이 팬이 없겠지만 자동차는 강제 공냉식입니다. 강제적으로 냉각팬을 돌려서 바람을 강제적으로 당겨옵니다. 당겨오고요. 당겨온 바람이 다시 엔진을 맞춰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엔진을 순환하는 냉각수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냉각수들은요, 여기 차량 실내 쪽으로도 하나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차량 실내 쪽으로도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히터 코어라고 하고요. 자동차 엔진 부품 중에서 자동차 엔진 룸과 차량 실내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부품이라고 하나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히터 코어가 있고, 히터 코어 앞쪽에는 뭐가 있죠? 에어컨 에바도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엔진 쪽에 에어컨 컴프레셔가 있으면 에어컨 컴프레셔 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연결돼서 차량 실내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일단 냉각 시스템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서 보시는 건요, 엔진이 방향이 만약 이렇게 차량하고 똑같이 횡방향으로, 종방향으로 돼 있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엔진은 앞쪽에 있다고 해서 F 타입이라고 하고요. 뒤쪽은 이제 어느 바퀴 구동 바퀴 어느 쪽이냐. 그래서 보면은 프로펠러 샤프트 쭉 가가지고 그 리어 쪽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FR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책 같은 거 보면은 FR, 근데 기본적으로 설명할 적에 FR 타입이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FR 타입인데요. 가끔 FF 타입을 해놓는 차들도 있습니다. FF 타입은 이렇게 옆으로 돼 있고, 여기에 엔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미션을 하나 놔두고요. 미션이 각 바퀴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뒤에 요거 추진축들이 없어지고, 변속기도 여기 TM으로 하는 거. 요런 타입을 F 타입이라고 합니다. FF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사륜 구동이라고도 하죠. 네 바퀴 굴림 방식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인 거는 틀은 이렇게 후륜 구동 차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륜 구동 차량은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변속기가 있으면 변속기 나가는 쪽에 이게 트랜스퍼 케이스 TC라는 걸 하나가 넣어주고요. 그래서 TC가 하나 들어가면은 TC에서 그대로 요거는 리어 쪽으로 가고요. 프런트 쪽으로 축이 하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 바퀴랑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TC 트랜스퍼 케이스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제 사륜 구동이 들어갑니다. 요때도 상시 사륜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할 때만 사륜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이게 상시 사륜이냐. 그래서 AWD라는 단어, 이게 요런 단어를 쓰는 것들은요, 제작사에서 만들 적에 내가 어떤 걸 쓸 거냐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죠. 4WD. 보통 4WD라고 되어 있으면요, 대부분 상시 사륜이 되어 있을 거예요. AWD라고 되어 있으면요, 요거는 이게 전자식 타입도 들어갑니다. 전자식 타입은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아마 차량을 공부하신 분들은 잠깐 요 뒤까지 보면은 종감속 기어 장치죠. 엔진 쪽에서 추진축을 쭉 따라서 와가지고 종감속 장치는 직각 방향으로 회전력을 직각 방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요때 이 종감속 장치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종감속 장치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좌우 회전수를 다르게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해야 됩니다.
회전을 하면은 양쪽 바퀴가 회전을 할 적에 바깥쪽과 안쪽은 거리가 다르죠. 안쪽이 짧고 바깥쪽이 훨씬 더 거리가 길죠. 그러면은 바깥쪽 바퀴가 바깥쪽 바퀴가 회전수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요. 안쪽 바퀴의 회전수를 만약에 100회전 시켰다라고 하면요. 바깥쪽 바퀴를 150회전을 시킵니다. 이때 추진축은 몇 회전 할까요? 이때 추진축은 몇 회전 할까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거 생각나시면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신 거고 암기력 좋으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더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얘는 그럼 125회전. 왜냐하면 125바퀴만큼 얘를 회전을 시키면은 엄연히 따지면 얘를 125회전, 125회전 돌아야겠죠. 근데 얘를 100회전만 시켰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5회전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150회전이 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차동장치가 하는 역할인 거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만약에 사륜구동이다. 그래서 여기에 흰색이 잘 보이나요? 노란색이 잘 보이나요? 똑같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트랜스퍼 케이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후륜 쪽으로도 빼죠. 전륜 쪽으로도 뺍니다. 후륜과 전륜은 회전수가 똑같을까요? 회전수가 똑같을까요? 그렇죠. 차마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퀴 사이즈마다 또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는 TC는 어떻게 또 그걸 맞춰줄까요? 방금 차동장치 설명해줬죠. 똑같은 차동장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T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진, 그러니까 변속기에서 회전력을 받아서 이 회전력을 동일하게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6대4, 5대5, 뭐 5.5대 5.5대 4.5 나눠준 역할을 차동장치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뒷바퀴가 워낙에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앞뒷바퀴가 똑같은 회전을 한다고 하면요. 내가 코너링 같은 거 한다고 하면은 코너를 돌 적에요. 앞뒷바퀴가 이렇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앞뒷바퀴 이렇게 엮인다라고 해야 되나? 똑같이 회전하게 되면 앞뒷바퀴의 회전수가 동일하면요. 회전을 이렇게 선회를 하게 되면요. 이게 브레이크 형식으로 걸립니다. 걸리는 게 회전수가 똑같다 보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러면은 다들 설명할 쪽에 뒷바퀴다라고 하면 뒷바퀴 이렇게 가죠. 앞바퀴 있으면은 앞바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할 적에 요게 똑같이 진원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바퀴들마다는 진원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네 바퀴가 다 동일한 중심선 또는 같은 쪽에 있는 게 동일한 선을 그리진 못해요. 당연히 회전수 차이가 나겠죠. 이 회전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 또 동일한 차동장치 같은 기어가 들어갑니다. 요런 게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요렇게 뭐 코너를 돌 적에 타이트 코너링 현상이 발생된다. 타이트 코너링 브레이크 현상이 발생된다.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TC에다가 차동 기어를 넣어준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요거를 몰라서 틀려요. 간단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편하잖아요. 우리는 차동장치가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바꾼대요. 그러면 앞뒤의 회전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냥 차동장치 하나 넣어주면 돼요. 요게 이해. 차동장치라는 걸 하나 이해했으면은 얘가 여기 들어가도 앞뒤 바퀴 분배되는 게 다르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또 설명하려고 했지? 여기서 추진축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보통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하죠.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그 FF 타입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FF 타입 같은 경우는 엔진이 있고 여기에 TM이 있으면은 앞바퀴에 바로 직결해 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등속 조인트라고 합니다. 또는 CV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등속 조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기도 하지만 길이가 짧아도 이런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경우는요. 부등속 조인트라고 또 합니다. 부등속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거 들으실 적에요.
이거를 보고 내가 저걸 아나 모르나 이거를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를 아까 심화학습 있죠? 심화학습 가실 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저희 부품 어쨌든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심화학습 가서 하는 것 자체가요. 엔진 쪽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맨 처음에 만약에 크랭크 축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저는 피스톤 커넥팅 로드, 어떤 분은 피스톤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을 일단 채워나가요. 채워나가면서 만약에 피스톤이 딱 나왔다 그러면 피스톤에 대한 종류 물어보겠죠, 제가. 또는 딱 보고 피스톤 4개하고 피스톤에 대한 종류 본인이 또 뭐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스톤에서 위에 피스톤 링은 몇 개 들어가는지, 피스톤 링의 방향은 뭔지, 피스톤 링이 재료는 뭔지, 피스톤의 재료는 뭔지, 커넥팅 로드 타입은 어떤 타입인지,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있는 저널들은 무슨 저널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 막 그리다 보면 요 위에 또 실린더 헤드를 또 그려놓고요. 실린더 헤드를 그려놓고 여기에 또 밸브를 또 그려놓죠. 밸브 위에 또 캠축도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각각 부품들이 뭘 하는 건지 저희가 나중에 엮어요. 요게 엔진도 들어가지만요. 이렇게 셰시 시스템, 변속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딱 봤을 때 얘가 이 역할 하는구나. 요것도 좋지만요. 얘가 이 역할도 하는데 얘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가 어디에도 있네. 그다음에 근데 쟤하고 얘는 좀 다르게 사용하네.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적에 저희가 생각보다 강의 수가 엄청나요. 보통 다른 데 가면 뭐 한 끽 해봐야 아마 100강 안쪽으로 다 끝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비공학 합치면은 하루에 원래 지금은 8월 달은 4시간씩 하는데 9월 달부터는 8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32강씩 이게 거의 10개월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한 300강 정도가 나와요. 이 중에 일부는 이론, 일부는 문제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어차피 이거 몇 번씩 나올 거니까요. 우선 여기 등속 조인트하고 부등속이라고 또 나눠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프론트 쪽 FF 타입 같은 경우는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는 거리가 어떻습니까? 짧죠. 짧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중간에 뭘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축으로 대부분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프로펠러 샤프트는 어떻습니까? 길죠. 왜냐면은 요거 차 길이 이거 해봐야 1.7m고 요건 뒤에는 4.7m 또 이내잖아요.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럼 중간에 잡아줘야겠죠. 마운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속과 부등속. 무슨 뜻 같습니까? 등속, 부등속. 딱 들었을 때 등속, 부등속.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생각나는 거 툭 던져도 돼요. 등속이라는 건요, 회전을 할 적에요, 각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회전을 할 적에 이게 내가 이렇게 똑같은 일자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럼 얘가 회전을 할 적에 요거 각도가 바뀌면서 요 바뀔 적에 속도가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부등속이라는 건요, 일정한 속도로 가지 못하고요, 각도가 꺾일 때마다 한 번씩 똑똑똑 떨어집니다, 속도가. 근데 등속은요, 속도가 일정합니다. 요 차이예요. 회전을 할 적에 각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없고 얘는 속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속 조인트 또는 CV 조인트, 얘는 부등속 조인트. 또 여기에 따라서 가면 또 요 앞에 뭐 요크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축이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습니다. 요 내용도 어차피 뒤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배우실 거예요. 근데 우선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 상태에서 등속 조인트 여기는 짧고 보면 여긴 또 길잖아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지 혹시 예상이 되나요? 네? 힘 비슷해요. 그죠? 배분, 힘 배분. 내가 이렇게 군대에서 저희 빨래 짤 때에 걸레를 요만하게 해놓고 비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밖에 안 비틀어지죠. 근데 이렇게 길게 놔두면요, 많이 비틀어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짧고 길면은 순간적으로 토크로 가하면요, 짧은 데는 바로 토크가 전달돼서 밖에 회전돼요.
근데 반대쪽 긴 쪽은 얘가 여기서 비틀림 때문에 회전이 좀 더 늦게 옵니다. 그래서 차를 좋아하시는 드래그 레이스를 미친 듯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급가속해서 하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옆으로 가죠. 개고름 가는 차들 보실 거예요. 전륜 구동차 같은 경우에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토크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요. 근데 후륜 구동 같은 경우는 그냥 밀고 나갑니다. 왜? 양쪽 다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력 계통 좀 했고, 다음은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 이건 중요하죠. 차가 달리는데 내가 멈춰야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브레이크 서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바꾸시고 여기 브레이크 부스트라고 바꿔주셔도 됩니다. 브레이크 부스트라고 하고요. 여기에 브레이크 페달이 있죠.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면은 브레이크 부스터가 있고, 브레이크 부스터 뒤에 여기에 마스터 실린더라는 게 있죠. 브레이크는 만약에 부스터가 없이 내가 사람의 힘으로 밟는다라고 하면요, 핸들 휘어질 정도로 꽉 밟아야지 브레이크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행 중에 진짜 이거 부스트인가 내가 배력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요, 미친 게 다리 이만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배력 장치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배력 장치는 어떤 원리일까요? 생각나시나요? 배력 장치는요, 압력 차이입니다. 압력 차이. 어떤 압력 차이냐? 진공과 대기 압력, 또는 대기 압력과 공기 압축기 압력. 어쨌든 뭔가에 대한 압력 차가 발생만 하면 돼요. 대기압이 없나요? 아니면 진공이 압력이 센가요? 진공이요? 대기압. 그러니까 보면은 게이지 압력 0으로 놔두고요. 0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대기압 정도로서 압력이 걸리는 게 되는 거고요. 게이지 압력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진공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배력 장치 여기 반 딱 나눠 가지고 요 뒤쪽을 진공을 잡아주고요. 요 뒤쪽을 진공을 잡아주고 요 앞쪽을 대기압을 잡아줍니다. 그럼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는 순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진공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요게 어떤 장치가 움직이면서 밸브를 열어주고 밸브를 닫아줘요. 그러니까 대기압 밸브를 열어주고 진공 밸브를 닫아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대기압되고 진공이 됩니다. 그럼 내가 밟는 힘 플러스 대기압이 진공 쪽으로 밀고 가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런 배력 장치들. 근데 이게 진공과 대기압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는 여기에 대기압이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공기 압축기, 압축된 공기 압력을 넣어줍니다. 요거에 따라서 보통은 요거는 아마 정비 쪽에서 언급이 좀 나오는데요. 얘를 배력 장치라고도 합니다. 마스터 백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스터 백 또는 배력 장치라고 하면요, 진공과 대기압 차이예요. 근데 하이드롤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이드롤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일체식이 아니라 분리식으로 바뀌고요. 대기압과 분리식으로 일단 바뀌는과 동시에 대기압과 진공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대기압과 공기 압력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마스터백 얘기하면요, 일체형 타입의 압력 차입이에요. 일체형 타입인 거예요. 근데 하이드롤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분리형으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정비 들어가면은 다시 그림 보면서 다시 또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 문제가 사람들이 보통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오는 게, 왜 얘는 저한테 처음에 질문 제일 많이 오는 게 이 일체형하고 분리형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예요. 근데 문제 계속해서 그동안 나온 거 관연도 문제 다 보면은요, 하이드롤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분리형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그냥 마스터백, 배력장치, 일체형 타입. 저희가 흔히들 보는 거 일체형 타입입니다. 군대에서 보는 거는 대부분들 분리식일 거예요. 근데 이런 그냥 민간인들 이런 차 돌아다니는 거 그냥 본네트 열면요, 다 일체식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일체식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브레이크 시스템 됐고, 그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멤버라고 돼 있는데 크로스 멤버 같은 경우는 엔진을 받쳐주고 있는 엔진 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로스 멤버는 차량을 밑에서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밑에서 보면은 이게 엔진이 들어가면요, 엔진을 뭔가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지해주는 지지대 형식으로 돼 있고, 얘는 보통 이렇게 우물정자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물정자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필드, 이렇게 크로스 멤버는 특별히 나올 만한 문제는 없어요. 나올 만한 문제는 없고요. 그냥 크로스 멤버 같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엔진을 빼낼 적에 내가 어떤 차종이냐에 따라서요, 위에서 드는 것들은 그냥 크로스 멤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위로 못 뽑아내는 걸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크로스 멤버 탈거 또는 크로스 멤버 플러스 엔진을 통째로 내리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브레이크, 크로스 멤버 돼 있고, 그 다음에 변속기 같은 경우는 변속기 여기서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엔진에서 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속기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회전 수를 변화시킨다, 회전력을 변화시킨다. 5대5, 그냥 이렇게 5대5 확률이죠. 한번 찍어봐요. 회전수일까요? 회전력일까요? 회전수, 회전력. 이거 생각보다 이거 처음에 되게 많이 틀려가지고 이거 미리 잡아놓고 가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전수, 회전력입니다. 회전력 변화를 해줬기 때문에 회전수가 바뀌는 겁니다. 회전수를 바뀌어서 회전력이 아니라, 왜냐면은 엔진에서 나오는 거는요, 힘이에요. 엔진은 힘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회전력을 변화시켜서 회전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아예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요, 그냥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단순하잖아요. 회전수가 회전력이 아니고 힘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회전력이 변하면서 회전수가 바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쭉 가다가 이거 뭐 차량 실내니까 뭐 크게 볼 건 없겠죠. 어차피 시트, 리어 시트, 밀러고 조향 핸들 또는 파워 스티어링 핸들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요즘 애들 나오는 거 뭐 보면은 보통 이럴 거죠. 파워 스티어링, 그 다음에 또는 EPS, MDPS 이런 단어를 많이들 씁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냥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면요, 유압식이에요. MDPS 하면요, 전자제어예요. 전자식이에요, 그냥. 근데 EPS라는 단어를요, 애매모호하게 쓰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실 적에 유압식인지 모터 방식인지 요거를 좀 나누셔야 돼요. 왜냐면은 유압식이라고 하면요, 맨 처음에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전자제어 장치 없이 그냥 유압을 발생해서 사람이 스티어링을 하는데 좀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파워 스티어링을 해요. 근데 EPS는 이게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해요. 근데 파워 스티어링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SSPS라는 뭐 이런 유니트라는 박아놔요. 뭔가 이렇게 붙으면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요, 차량 속도에 따라서 요거 압력을 변화시켜 줍니다. 왜냐, 고속에서는 무겁게 하고 저속에는 가볍게 해야 되겠죠. 그거를 하는 역할이 만약에 이런 SSPS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EPS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EPS를 MDPS를 명칭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EPS라고 해가지고 이건 무조건 MDPS네, 파워 스티어링이네,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 두 개는 혼용이 될 수가 있어. 요때는 문제를 보고 아마 찾으셔야 될 거고요. 그건 나중에 하다가 이제 문제 보면서 요거는 MDPS에 관련된 거네 라고 판단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거는 유압으로 되어 있는 거고, 보통 NDPS라고 하면은 또 세 가지 타입으로 또 나눠지죠. 기억나시나요? 컬럼에 모터가 들어간다, C타입입니다. 피니언 쪽에 모터가 들어간다, P타입입니다. 렉에 모터가 들어간다, R타입입니다. C타입, P타입, R타입.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모터가 있다, C타입. 여기 스티어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피니언 쪽에 모터가 연결돼 있다. P타입. 렉, 움직이는 요 렉에 모터가 있다. R타입. 요것도 나중에 뭐 C타입, P타입, R타입 해가지고 막 열심히도 막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림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요. 아, 컬럼에 붙어있네. 컬럼의 약자가 C잖아요. C타입. 피니언에 있네. P타입. 렉에 있네. R타입. 인 거고 여기서 봤을 때 요거는 만들기 쉬우니까 소형이야. 가벼운 차들. 요건 좀 중간 정도. 여기는 대형 차들. 그래서 RV 차들을 그 리프트 띄어서 보면요. 여기에 다 그러니까 MDPS 들어가 있는 RV 차들은 모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묵직한 모터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문제가 또 간혹가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점, 장점과 단점이에요. 그 생각해보세요. 유압을 쓰다가 전자제어로 갔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차피 나중에 수업을 하겠지만 지금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유압을 쓰고 있었어. 근데 유압이 다 사라지고 난 모터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부품 수가 줄죠. 연비가 개선되죠. 연비가 왜 개선되느냐? 엔진이 작동하면서 펌프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 펌프를 작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모터가 작동하면 되니까. 대신 모터가 작동하면 엔진의 출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엔진한테 좀 더 많은 연료를 집어넣긴 해요. 근데 이게 항상 모터를, 그러니까 펌프를 돌리는 것보다는 내가 스티어링을 3번씩 쓸 때마다 작동되는 게 훨씬 더 그 연비면에서 더 좋다라는 뜻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조금 나누시면 돼요. 요게 이해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그래서 아마 책 뒤지다 보면은 그거 나와요. MDPS의 장점, 단점. 죽어라 외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MDPS는 그냥 모터가 들어갔고 여기에 뭐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그 부품수가 적겠네? 그럼 유압도 안 쓰겠네? 그럼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겠네? 모터가 좋네? 근데 이제 모터가 무겁네. 단가가 비싸네. 이게 또 그런 것도 단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돼 있고 브레이크. 여기는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연료 탱크는 보통 리어 시트 하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어 시트 하단에 장착되어 있고요. 연료 탱크는 리어 시트 하단에 장착되어 있고 리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엉덩이 부분 있죠. 그거 리어 시트 들면은 여기에 구멍 하나 뚫려 있죠. 요거 그 캡 열면은 여기에 연료 펌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연료 펌프가 탱크 안에 들어가 있느냐, 탱크 밖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또 장단점이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 인라인 형식이냐, 아니면 이제 리턴 타입의 형식이냐.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요.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거고. 현가 시스템은 전공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죠? 어떤 타입으로 나눠집니까? 맥퍼슨하고 위시본 타입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건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위시본하고 맥퍼슨하고 타입하고 보면요, 간단하게 보면요, 맥퍼슨은요 밑에 로우암이 있고요, 너클이 있고요, 여기에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시본 타입은요 로우암이 있고요, 어퍼암이 있고 링크가 있고 여기에 서스펜션이 보통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이 그림만 봐도 엔진룸은 어느 게 더 넓게 쓸 수 있습니까? 처음에 그린 맥퍼슨 타입. 이게 주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뭔가를 외울 적에도요, 미친 듯이 외우셔도 말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 풀다가 문제 중에 단어 한두 개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못 풀어요. 혼동이 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림 그리라고 많이 하거든요. 외우실 때도요,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서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금방 외울 수 있고, 제 생각이 잘 안 나면요, 내가 시험 볼 적에 이렇게 옆에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막 그리시면 돼요. 그래도 시험 시간 충분히 남게끔 저희가 뭐라 해야 되나?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충분히 연습을 합니다. 25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25문제. 보통 처음에 오면 25문제 20분 걸려요.
근데 저희는 목표치가 공학 같은 경우는 최대 15분, 정비는 10분입니다. 시간이 남죠. 요번에 본 친구들도 처음에 정비 문제 딱 봤고요. 당황했대요. 오씨, 글법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러니까 한두 문제 풀면서 그냥 정비는 정비네. 내용 되게 쉬웠대요. 글밥이 많은데 내가 필요 없는 글밥들 다 치워버리니까 기능사보다도 쉬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어렵다 해요. 요거는 요 정도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종감속, 차동, 뭐 나머지 자세한 거는 뒤로 가면서 정비하고 공학에서 같이 할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 여기 대시보드나 실내, 여기서는 특별히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크게 나오진 않는데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아마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글로브 박스 있죠? 글로브 박스 여기 뒤쪽 부분에 에어컨 블로어 모터가 들어갑니다. 에어컨 필터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헤드레스트, 시트, 차량 외관. 그죠? 차량 외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차피 다들 아실 거예요. A 필러, B 필러, C 필러, 루프, 펜더,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그 다음에 여기 좀 안 나와 있는 게 오버행. 오버행이라는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기서 다들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서 좀 다시 보고, 엔진 명칭. 엔진. 요거 딱 봤을 적에 가솔린일까요? 디젤일까요? 보면은 요거 기본적으로 나누실 줄 알으셔야 돼요. 가솔린일까요? 디젤일까요? 찍으세요. 가솔린, 디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빨리 찍어주셔야 돼요. 그죠? 왜 가솔린일까요? 그죠? 점화플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아마 이게 그 전공을 안 하신 분,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가솔린, 디젤, 가솔린하고 디젤을 얘기하잖아요. 혼돈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나중에 아마 노킹 관련돼서 나오면요, 가솔린, 디젤 노킹을요, 한 달 이상씩 물어봐요. 노킹에 대한 강의가 끝나면요, 이 노킹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가솔린과 디젤을 혼돈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봤을 적에 왜 가솔린이냐?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가솔린입니다. 만약에 요게 없고 고압 펌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디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뭐 보실 건 없고, 이게 워낙에 옛날 타입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동을 걸 때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점화 스위치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구형 타입이라 이렇게 요걸로 돌리지만 요즘에 뭐 어떻게 하죠? 버튼이죠. 버튼인데 그 전에 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죠. 브레이크 페달을 꾹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또는 점화 스위치를 돌리면, 그럼 배터리 12V 배터리가 여길 타고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시동 모터로 전달이 되죠. 그럼 시동 모터가 왜 있어야 됩니까? 시동 모터는 왜 있어야 될까요? 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그 말 뜻은 엔진은 자가 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할 적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동 모터 왜 들어갔을까요? 간단하잖아요. 시동 걸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점화 코일 왜 넣어야 될까요? 불꽃을 튀기기 위해서. 그 불꽃은 어떻게 튀겨질까요? 이 1차 회로와 2차 회로가 나눠져서. 어차피 이것도 계속 배우잖아요. 배울 쪽에 점화 코일 해가지고 뭐 1차 코일 막 나오고 2차 코일 나오고, 여기 뭐 자기유도 상호유도 이거 쭉 나오는데 한 번에 설명하면 이걸 이해할까요? 못해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불꽃 튀기는 거네.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이 있네. 자기유도 상호유도라는 걸 또 배웠네. 요거를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배우지만 같이 배우진 않아요. 좀 떨어져서 배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요거를 여러분들 하는 거죠. 점화 코일은 불꽃을 튀기는데 불꽃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1차 코일 이렇게 흐르는 거를 내가 끊었더니 여기에서 자기유도가 발생돼. 자기유도가 발생하니까 근접해 있는 게 상호유도가 발생을 해. 그래서 불꽃이 빵 튕겨.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요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적에는 요건 알잖아요. 점막 코일이 왜 필요하죠? 풍꽃 발생하려고. 점막 코일 혹시 잘라보셨나요? 안 자르면요 1차 코일과 또 2차 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엔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 단순한 것들이 모이게 되면요 어느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요. 그 시스템이 이해가 되면요 얘가 내가 굳이 암기를 안 했는데도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선 이거 시동 전동기는 엔진을 시동 걸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이에요. 그 말은 엔진은 자가 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모터를 돌려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만약에 기어가 이렇게 물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어가 물려 있으면 처음에는 얘를 돌려주지만 나중에는 엔진이 회전수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렇게 하면 얘 모터 타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게 뭐죠? 오버러닝 클러치. 오버러닝 클러치라는 걸 하나 집어넣는 거죠. 오버러닝 클러치라는 거는 이것도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기어가 이렇게 해서 기어가 여기 요거를 이제 링기어라고 하거든요. 링기어 보통 이게 기어 나오면요 링기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기어에서 링기어라고 하잖아요. 기어와 기어가 맞물렸는데 얘를 링기어라고 했어요. 그럼 링기어가 더 큰 기어예요. 개념을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작은 거를 피니언 기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게 다른 쪽과도 다 똑같이 통일해요. 작은 기어를 피니언이라고 하고요. 더 큰 녀석을 링기어라고 그래요.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요 링기어하고 피니언 기어하고는 일단은 떨어져 있습니다. 피니언 기어가 요 뒤에 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시동 걸려고 딱 돌리면은 얘가 회전을 하기 전에 피니언 기어가 퉁 튕겨 나갑니다. 링기어와 동일한 위치로. 그럼 맞물렸으면은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엔진 시동을 걸어요. 엔진 시동이 걸리면은 오버러닝 클러치라고 했잖아요. 오버러닝해서 내가 뛸 수 있는 것 그 이상이 걸리면요 역으로 안쪽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이런 오버러닝 클러치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오버러닝 클러치를 또 움직이게 하는 건요. 요 위에 플런저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플런저 레버가 있어가지고 얘가 또 까딱까딱까딱 움직이면서 또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동을 걸면은 플라이 휠에서 링기어를 통해서 플라이 휠이 회전을 합니다. 플라이 휠은 커넥팅 로드를 크랭크 축을 회전을 시킵니다. 크랭크 축을 회전을 시키면은 여기에 커넥팅 로드가 피스톤을 상하 운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보면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랭크 축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스톤은 위아래로 움직이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을 동안에 여기에는 지금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요 위에 또 캠축도 같이 또 움직여줍니다. 캠축을 같이 움직여서 밸브를 열어주죠. 밸브를 왜 열어주느냐? 왜 열어줄까요? 그죠? 혼합기를 주려고, 그리고 연소된 가스를 배출시키려고. 근데 이거 내가 멋대로 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공기를 흡입해야 되는데 배기를 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얘는 또 타이밍 벨트라고도 합니다. 왜냐?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타이밍 벨트라고 또 해요. 타이밍 벨트가 또 들어가고, 타이밍 벨트에서 정확하게 열어줬다 닫아줬다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연소실은 밀폐형이 됐다가요, 개방형이 됐다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하 왕복 운동하면서 여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를 점막 코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상사점에 다다라 올라갔을 적에 불꽃을 빵 튕겨줘야겠죠. 불꽃을 빵 튕겨야 되는데 어떻게 튕겨지지? 라고 하면은 어떻게 튕겨지지? 라고 딱 하면은 그죠? 아까 점막 코일은 불꽃을 튕기네라고 했어요. 근데 점막 코일이 그냥 전기만 넣어준다고 해서 불꽃이 튕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스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가 이걸 떼면은 이때 뭐가 생깁니까? 여기에
아니면은 정비대대 출신이시면요. 자,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점프를 돼야 돼요.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 튀기죠. 이게 스위치랑 동일해요. 스위치한테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했다가요. 얘를 순간적으로 열잖아요. 여기서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이걸 보통 엽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1차 코일에서 1차 코일 여기 쭉 가다 보면요. 또 여기는 이게 이제 단속기가 또 하나 들어가겠죠. 참고로 이런 타입이 이제 없습니다. 군대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시려면요. 한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차 혹시 정비하시면 보시는데 지금 이런 타입은 없어요. 이런 단속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단속기에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냈다가 중간에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역기 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2차 코일은 자기 유도가 역기 전력이 발생했으니까 너만 발생하냐? 나도 같이 하자. 얘한테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호 유도죠. 너도 됐으니 나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불꽃이 발생을 합니다. 불꽃이 발생하면은 참 요거 옛날 건데 배전기에서 딱 원하는 실린더에 도달하면 이렇게 연결돼서 불꽃을 빵 튕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으니까 쉽죠?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 계속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거 아마 머릿속에 다 떠오르셨을 거예요. 떠올리시는 분들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뭔 소리야도 그냥 듣고만 계셔보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나면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수 통로가 있는 거죠. 냉각수 통로가 있는 거고, 이 냉각수 방식도요, 직접 내가 냉각을 할 거냐, 간접할 거냐,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여기서는 이게 엔진 쪽은 뭐 하나 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아져가지고, 요거 하나 또 짚고 넘어갈까요? 그 유공압 쪽에서는요, 여러분들 베풀하고요, 썸프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보통 요거 단어가 특이하게 자동차에서는요, 베풀과 썸프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유공압에서는요, 이딴 단어 안 씁니다. 그냥 베풀이든 썸프이든요, 요거 유동을 막아주는 걸요, 다 베풀이라고 해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자동차에서는 다릅니다. 자동차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요거를 썸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렁출렁 거를 막아주는 거를 요거를 베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개념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외우실 적에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베풀은 어떻게 되죠? 썸프는 어떻게 되죠? 가림막. 요 막이 썸프고요. 이렇게 막아주는 게 베풀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기울어졌을 적에 오일을 차가 기울어졌을 때 오일을 머금고 있는 거, 오일이 이게 한쪽에 좀 계속 모여 있게끔 해주는 게 썸프고요. 차량이 출렁출렁해서 출렁출렁할 적에 엔진 오일이 출렁출렁거리고 막아주는 거를 베풀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고 나중에 어차피 또 가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웨이트나 이런 것들은 다 다음에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주요 운동 부품까지만 좀 할게요. 주요 운동 부품에서는 절대 주요 운동 부품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들 크랭크 축하고 피스톤하고 위에 있는 캠축들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회전하고 있는 게 뭐냐예요. 움직이는 거. 여기서 보면 움직이고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크랭크 축 회전합니다. 크랭크 축 회전함에 따라서 커넥팅 로드가 상하 왕복 운동을 합니다. 커넥팅 로드에 따라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얘만 왔다 갔다 하느냐? 안 되죠. 밸브가 같이 또 움직여줘야 됩니다. 밸브를 움직여주는 건 캠축이 회전을 합니다. 이게 주요 운동 구간인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오일 빨아 올리는 것들, 그 다음에 흡기, 배기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헷갈려 할 만한 것들,
여기 있는 헤드 가스켓. 헤드 가스켓은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베스토 가스켓, 그 다음에 스틸 가스켓, 그 다음에 일반 가스켓,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스틸 가스켓은 너무나 간단해요. 스틸 가스켓은요, 이게 보통 가스켓은 세 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더 많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데요. 자동차 쪽은 아직은 그런 게 다 적용이 되진 않았고요. 세 장으로만 무조건 봅니다. 그래서 강 했다 그러면요, 스틸 가스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가스켓. 그 다음에 일반 가스켓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할 거긴 한데, 잠깐만요. 스틸 가스켓, 그 다음에 스틸 베스토 가스켓, 그 다음에 일반 가스켓.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거는 강. 스틸 베스토는 강, 여기에 성면, 아이고야, 성면. 일반은 성면에 강. 이거 굳이 적으실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또 나오니까. 요거입니다. 그냥 만약 스틸 베스토, 대부분은 스틸 베스토 가스켓 나옵니다. 왜냐? 제일 이름 길어요. 그것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나오고요. 스틸 가스켓은 거저 먹기 위해, 그냥 진짜 내가 거저 줄게 라고 하면요, 스틸 가스켓 나옵니다. 우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로어 케이스. 보통 이렇게 밑에 있는 걸 로어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이 로어 케이스가 들어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요거는 경량화입니다. 실린더 블록 재질 뭡니까? 주철로 돼 있죠. 주철로 원래는 요 밑에까지 이렇게 빠져 있어요. 밑에까지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크랭크 축을 체결할 적에 여기에 베어링 캡을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무거워. 얇게 가공하자니 얘를 또 체결해야 되는데 또 약해. 그래서 로어 케이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루미늄, 얘는 보통은 알루미늄으로 또 제작을 합니다. 알루미늄을 제작을 하면서 요 밑에 부분을 뚱 잘라버린다면 여기에 베어링 캡까지 아예 같이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량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엔진들은 대부분 로어 케이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일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스틸이었어요. 스틸 하나였는데 요즘에는 그 내구성이나 이제 경량화를 위해서 스틸이 아니라 요것도 요즘에 다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알루미늄을 사용하면서 단점이 있더라고요. 오일 드레인 플러그 있죠. 드레인 플러그 정비 잘 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정비 참 못 하시는 분들은요, 나사산 다 망가뜨립니다. 나사산 망가지면은 답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스틸은 우겨 넣으면 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게 좀 이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한번 각각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아마 보셔도 단순히 이 부품은 뭐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대부분 요거에 대한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와요. 요거 좀 많이 보고 이해하는 형식으로 좀 보세요. 요게 생각보다 공학 문제 풀 적에 도움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기사 문제 많이 풀잖아요. 기사 문제를 푸는 목적이 글밥이 많은 거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 18페이지까지 하고요. 공학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